네, 안녕하십니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주말 동안 있었던 특별한 시장 투자 전략과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중요한 업종군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말에 미국장이 생각보다는 강하게 또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하락을 했던 것에 대해서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는 과정들이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관세 우려감들이 확대가 되었었는데, 그런 우려감의 확대가 조금은 완화되는 양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최근 나스닥 기술주들이 오늘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하고요. 대부분 종목군들이 반등을 강하게 나섰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나스닥 기술주들에 대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었는데, 그런 나스닥 기술주들에 대한 상승세, 그리고 매그넘피센트 7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미국장을 이끌었다라는 거였고,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 증시로 들어와서 한번 같이 보면, 우선 지수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방의 2550포인트에 대한 하방과 2490포인트에 대한 하방 자체가 지지율에 대한 완충지대한 역할을 보여줬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는 지난주에 봤던 것이 이 자리는 쉽게 깨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라고 우리가 전략을 짰고, 하반경에서 보이고 반등이 나오는데, 대신에 그 반등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제한될 수밖에 없다. 현재는 지수에 대한 영향보다는 종목별 양상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시장, 거기에 낙폭과대에 대한 순환매가 드러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재료 및 테마에 좀 더 집중하자, 그렇게 전략을 짜봤는데 다행히 전략대로 그렇게 시장이 움직여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장이 강하게 올랐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반등세는 조금 약할 수 있다. 여전히 불확실성은 존재를 하고, 또 주말 동안 큰 뉴스가 또 터졌습니다. 바로 미국이 한국을 민간 국가로 추가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거죠. 사실 1월 달에 추가를 했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내용들이 국내 증시에 대한 일부 악영향은 좀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되어 있는 유튜브가 없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거 내용을 긴급하게 좀 전달을 해드리고자 좀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미국 정부 1월 초 한국 민간 국가에 추가했다. 실행 시 동맹 간의 신뢰를 타격했다. 할 수 있다. 라는 거고, 그러면 언제 실행이 되느냐라는 걸부터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죠. 시간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4월 15일부터 발효가 된다. 그런 기간이 좀 남아있다. 그죠? 그러면 지정은 언제 했냐? 지정은 1월 초에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지정을 했고, 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고, 그리고 현재 4월 15일에 발효할 예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알았기 때문에 4월 15일날 발효가 안 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야, 그럼 이 민간 국가라는 게 뭐냐라는 건데, 자, 이 민간 국가라는 것이 시행이 되었을 때, 발효가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을 제가 한번 모아봤는데요. 크게 6가지에 대한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민간 국가로 지정이 되고 나면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을 보면, 우선은 이제 수출 통제를 좀 강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 및 전략 물자에 대해서 특별 허가를 받아야지만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자, 그럼 이제 투자를 좀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한국 기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야, 한국 거기 민간 국가이기 때문에 하지 마. 그거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금융 제재 및 달러 결제에 대한 제한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해당 국가에 대한 은행 거래가 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 및 개인들에 대한 제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내 우리가 자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거는 자산을 동결시켜도 합법적인 거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고, 기술 협력을 또 차단할 수 있죠. 그래서 연구기관 및 민간 사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확대할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미국과의 동맹국에도 영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일본에 한국과 거래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여기 적어놨는 것은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 국가로 지정되어 있는 나라들이 중국이라든지 러시아가 지정이 되어 있는 나라들이고, 우리는 이 상황 자체가 아직까지 발생한 것은 아니라 이 4월 15일부터 발효니까 그 전까지에 대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정보적 부분 자체가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나타났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한번 해보고, 이런 사태가 좀 발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이제 계엄 사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뭐 그런 의미가 좀 강하다라고 좀 봐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 민간 국가에 대한 지정 유무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외환 보유고 사태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이제 외환 보유고를 보면 우리가 그 작년까지 2024년까지는 말을 할 때 4,100억 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지만, 저는 이 4,100억 달러를 믿지 않았습니다. 4,100억 달러보다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심리적 저항과 지지선 딱딱 떨어지는 가격대가 존재를 하죠. 그게 4,000억 달러입니다. 4,000억 달러가 무너지면 달러에 대한 갑작스럽게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 2020년도 6월 이후로 가장 최저점까지 현재 내려왔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4,090만 달러까지 현재는 내려와 있고, 만약 4월 2일 날 발표가 될 때 4천억 달러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시장에 한번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수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목군들보다는 지금은 종목에 대한 재료 및 테마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말인 즉슨 지수에 영향을 주는 지수와에 대한 변화에 베팅하면 안 돼요. 지금은 지수에 대한 베팅보다 좀 더 중장기로 가져가실 거면 미국 주식을 보시는 게 맞고,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트렌드 내용들을 확인하시면서 대응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조금 울적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울적한 마음을 가지시라고 설명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미연에 이런 상황들도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미리 대비하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즐겁게 이 내용을 진지하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도 있겠다. 그래서 나도 조금 더 대비를 좀 하고 일부 현금 보유하시면서 주식을 즐겁게 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업종군 및 추천주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2차전지는 중국에 3년 6개월 정도 뒤처졌다 라는 뉴스가 좀 나오면서 중국 기술이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2차전지 기술은 우리나라가 최고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지만 우리가 그만큼 국내 2차전지가 쳐졌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2차전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자체는 유사하다고 보는데, 다만 점유율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이 앞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양한 케이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인정. 다만 기술적인 부분은 글쎄 이거는 좀 더 객관적인 증거를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고, 그래서 이 뉴스로 인해 가지고 전일 시장은 크게 움직임 자체는 주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시장에 영향을 줬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봤는데요. 미국 안보 분야에서 중국 배터리 배제 법안을 미국 하원에서 통과했다. 뭐 이 하원에 통과했다고 해서 이게 곧장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보면 이제 CLTL 또는 비아디에 대한 BYD죠. 그리고 닝더스다이 등 중국 배터리 대표 기업을 겨냥했다라는 건데,
사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먼저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는 중국은 2022년까지 중국 더하기 유럽에서 이 배터리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제 미국에서에 대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가 한국과 중국이 함께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바이든, 트럼프를 거치면서 중국보다는 한국이 미국과에 대한 체제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또 하게 되는 과정들이었죠.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이런 중국 배터리 배제를 한다는 법안은 상당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뉴스가 오늘 시장의 상승을 일부 이끌었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한 가지 더 나왔던 얘기는 트럼프가 테슬라를 구매해서 테슬라를 시승하는 이게 동영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머스크는 미국 생산을 2배로 확대하겠다라고 화답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 기사를 찾아서 보시면 테슬라에 트럼프가 하고 그 옆에 여기 머스크는 좀 잘렸는데요. 머스크가 박수치는 그런 영상이 미국 내에서도 많이 퍼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테슬라라는 것이 2차전지와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성은 없지만 상징적 의미는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상승을 하면 2차전지도 함께 상승할 때가 많았고 테슬라가 빠지면 2차전지도 빠질 때가 많았어요. 근데 최근 테슬라에 대한 주가가 상당 부분 하락을 해왔고 미국 내에서도 불매운동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이런 테슬라에 대한 주가도 하락폭을 많이 키웠던 과정들이었습니다. 다만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테슬라도 반등폭을 보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국내 2차전지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대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것이 2차전지 그러면 지금 중국 규제에 대한 이슈는 있는데 그러면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아서 넘어가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일단 물론 오늘 시장에서는 반등은 나오긴 했지만 기대만큼에 대한 반등은 아니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2차전지를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2차전지에 대한 내용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우선 전기차 제조 원가 및 2차전지 셀 원가 비중 이 그림이 상당히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좀 퍼왔습니다. 우선 이제 전기차 제조 원가 주요 부품별 비중을 보면 전기차는 일단은 배터리가 상당히 비쌉니다. 우리가 전기차가 만약에 5천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2천만 원이 배터리 가격이에요. 나머지가 3천만 원입니다. 그 정도로 모든 부품을 합친 것보다 배터리의 가격이 훨씬 더 비쌉니다. 자, 그만큼 전기차는 여기서 얘기하는 전기차는 순수 전기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빼고. 그러면 이 전기차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배터리 2차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2차전지는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수익성이 개선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뉴스에 나오는 캐즘이라든지 또는 수요에 대한 증가라든지 또는 공급에 대한 감소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실적이 안 좋은 이유도 사실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예전만큼은 안 되니까 실적이 준 것도 하나의 요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것이 그러면 2차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만큼 큰데 그냥 그 2차전지 안에서도 어떤 부분이 크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양극재가 47%를 차지하고 음극재가 12%, 분리막이 14%, 전해질이 12%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제가 방금 동그라미 쳤던 이 네 가지를 2차전지의 4대 요소라고 합니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전해액이라는 것은 전기를 교류시키는
액체를 얘기하니까 액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비중이 가장 큰 건 뭐예요? 결국 양극재가 가장 큽니다. 양극재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양극재 기업들은 2차 전지가 부진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거죠. 그럼 반대로 전기차가 확대가 되면 당연히 양극재가 또 가장 큰 베네핏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죠? 근데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그럼 이 양극재라는 것을 차지하는 것들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양극재라는 것은 리튬이 55%입니다. 그리고 코발트가 13%, 니켈이 21%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이니켈 배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이니켈 배터리라고 해서 니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리튬이 깔립니다. 우리가 2차 전지라고 하면 리튬이 일단 절반 먹고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속속들이 따져보니까 결국 리튬 가격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여기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 대표님,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양극재, 근데 전구체는 어디 갔나요?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전구체라는 것은 양극재 변신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니켈이나 코발트나 알루미늄이나 이런 한 개 한 개 원소들을 원재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우리가 만약에 NiCO, 그래서 이제 니켈 코발트에 대한 합성 물질을 만들었다. 또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에 대한 합성 물질을 만들었다. 그러면 니켈 코발트에 대한 부분을 합성 물질 만들었다. 이런 합성 물질을 만들어 놓은 상태를 우리가 이제 전구체라고 합니다. 전구체. 자, 그러면 전구체하고 양극재의 차이는 뭐냐? 전구체 더하기 리튬을 붙이면 이게 양극재가 되는 거예요. 자, 아파트로 따지면 요거는 분양전입니다. 분양전은 전구체. 자, 분양 후 사람이 들어와서 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양극재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뒤에 나오는 NCA 또는 NCMA 그런 것들은 이제 양극재라고 하는 거고, 고전의 합성 물질 상태를 전구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전구체 사업도 확대가 되려면 결국 양극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야지만 확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다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표를 보더라도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기초적인 부분으로 돌아가면 뭐가 가장 중요하냐? 그러면 뭐가 올라야지만, 뭐가 바뀌어야지만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인가? 결국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되고, 그래야지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뭐부터 바뀐다고? 그러면 양극재 기업부터 가장 큰 수혜를 받겠죠? 왜냐하면 가장 비중이 크니까. 그러면 이 양극재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수익성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뭐가 올라야 된다고요? 리튬 가격이 올라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현재 2차 전지 기업들은 중국 규제가 나온다는 것은 호재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외적인 이슈고, 2차 전지에 대한 이런 원리상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바로 리튬 가격이 올라줘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리튬 가격이 하방에 대한 경직성은 보이고는 있지만 반등은 약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차 전지 기업들이 실적이 엄청나게 안 좋게 발표될 수밖에 없어요. 왜?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것이 아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리튬 가격이 아직까지 너무 많이 빠져 있다. 일단은 2차 전지가 그러면 가기 위해서는 리튬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양극재 기업이 튈 것이고, 음극재가 튈 것이고, 분리막이 튈 것이고, 전액이 튈 것이고, 그러면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힘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던 기업이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그래도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5.9%가 올랐으니까 자, 다른 여타의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 포스코홀딩스는 그럼 왜 이렇게 오를 수 있었을까? 자, 포스코홀딩스는 매출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우리가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단에 이제 보시면 연결 실적 기준으로 포스코홀딩스는 지주사잖아요. 그러나 연결 실적 기준으로 철강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약 55% 정도가 돼요. 자, 그죠? 총 우리가 여기에서 철강 안에서 지금 얘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5,639. 자, 거기에 인프라,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ENC가 차지하는 것이 13,749.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이는 연결실적 에너지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761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보면 2023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에 줄었다는 거죠. 그죠? 줄었다. 2023년도는 조금 늘어나는 모습이었지만 2024년도에 줄었다. 매출액이. 그런데 우리가 영업이익을 보면 철강도 물론 줄었지만 대신에 거기에 에너지 소재 분야는 적자가 더 확대가 되는 부분이었고 거기에 인프라도 조금 줄었다.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는 우리가 리튬을 현재 채굴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광산도 보유하고 있지만 사실 그 에너지 소재에 대한 비중은 작고 나머지 철강과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조금밖에 안 줄어서 그래서 실적이 다른 여태 2차전지 기업들보다는 엄청 나쁘지는 않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만약 리튬이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된다면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은 뭐다? 바로 양극재 기업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양극재 기업들은 국내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그런 기업들이 바로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퓨처엠, 코스모 신소재, LG화학, 원중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코스모 신소재와 LG화학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이 들어가는 기업들이고 마찬가지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국내 많은 기업들의 이런 양극재를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LNF도 마찬가지죠. 다만 그러면 최근에 이런 양극재에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2차전지 업황이 어떤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2차전지가 지금 양극재 기업들이 움직인다면 만약 강하게 상승을 했다면 이거는 정말 업황 자체가 개선되어서 가는 거고 2차전지 안에서도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안 움직였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 아직까지는 낙폭과대로만 반등이 나오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 오늘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 다들 아는 이 에코프로 BM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면 에코프로 BM이 아직 주가가 움직임이 상당히 좀 둔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2024년도에 30만원인데 지금 이제 11만 9천원이니까 약 3분의 1 정도 지금 주가가 좀 빠져있는 단계고 다만 아까도 봤지만 우리가 작년 10월달 대비해서 리튬 가격이 조금 더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가는 작년 10월달 대비해서도 주가가 한 번 더 빠져있는 상황이죠. 작년 10월달 대비해서도 지금 주가는 한 번 더 빠져있다. 이 말은 뭐예요? 이거는 조금 더 주가상으로 과하게 빠져있는 투자 심리가 좀 더 많이 위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조그만 호재라도 발생을 하면 주가는 한번 강하게 뛰어서 올라갑니다. 그게 한 16만원 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도 작년 10월달 가격 대비해서 한 번 더 빠졌어요. 앞서 봤던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 공통점이 뭐예요? 작년 9월달, 10월달에 저점을 한번 찍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저점 자체를 에코프로 BM도 이탈을 했고, 지금 현재 앞서 봤던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현재 이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과하게 빠져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결국 리튬 가격이 조금만이라도 반등이 나와주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이 20만원대까지는 강하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낙폭과대라는 것이 시장의 트렌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대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조금 과한 하락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조금 과한 하락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 자, 코스모 신소재 마찬가지죠. 지금 코스모 신소재는 오히려 더 많이 빠졌어요. 앞서 봤던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보다도 저가 자체가 그 자리가 98,000원, 10만원 선이었는데 지금은 거기에서도 49,500원이니까 이거는 상당히 많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많이 빠져 있을 때는 오히려 반등이 또 그만큼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장기평에 대한 이격을 보더라도 앞서 봤던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보다도 코스모 신소재는 더욱더 하락파가 크게 나타나 있는 자리입니다. 자, 이 말은 결국 반등이 나올 때는 또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반등을 보일 것이라는 거고, 그리고 또 LG화학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LG화학도 지금 작년 10월달 대비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이탈되면서 바닥을 조금 다지는 그런 과정들이었어요. 다만 우리가 LG화학도 매출 구조가 2차전지에만 100% 쏠려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다른 여타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유하게 움직여왔죠. 이제 그렇게 크게 낙폭을 벌리면서 빠진 것은 아니었다. 그런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반등이 나오더라도 반등 자체가 앞서 봤던 양극재 몰빵되어 있는 기업보다는 조금 흐름이 약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LNF도 볼게요. 자, LNF가 나왔던 뉴스가 결국에는 지금 하단 보시면 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중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슈가 나왔었는데 오늘 이제 약세를 보였던 것이 또 리튬 가격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아까 거기 키움증권 뉴스에는 없었지만 그런 부분도 그대로 이제 반영이 좀 되고 있다고 좀 봐야 되죠. 지금 보면 지금 LNF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앞서서 92,000원, 95,000원 자리가 이제 바닥을 한번 다졌던 자리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탈되고 내려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작년 10월 달보다는 하락폭이 그렇게 크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도록 반등폭 자체는 조금 제한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낙폭과대가 크면 클수록 반등도 그만큼 많이 올라올 수 있는 구간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감안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 이제 양극재가 2차전지는 상승할 때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을 봐요. 물론 중간에 뭐 전고체 테마도 있을 거고 또는 이제 우리가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테마나 우리 4680 배터리 테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뭐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다른 여타의 이런 전해진 뭐 분리막 관련주들이 한 번씩 들썩들썩거릴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다만 우리가 결국 2차 전지에는 업황적인 부분이 개선되는 것이 효과가 나타난다면 이런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이 가장 먼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더 꼭 체크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는 앞서 실적 추이를 봤지만 2차 전지보다 이제 철강이라든지 또는 인프라 쪽에 대한 비중이 높다 보니까 다른 여타의 2차 전지로 상징되는 기업들보다는 좀 더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주사에 대한 모멘텀이 좀 존재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주가적인 부분 자체가 크게 움직임 자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면 2차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업황이 개선돼야지 오르는 것이 에코프로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가 비중이 낮은 것이 지금 오히려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인지가 온다. 삼성용 유리기판 시생산 임박했다.
여기 이제 오늘 날짜로 나왔습니다. 3월 11일. 하지만 이 그림 그대로 언제 나왔었냐면 2024년도 12월 달에도 조금 변형된 톤으로 삼성전기 시생산 임박 관련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다시. 그때 요 그림도 똑같았어요. 자, 요 부분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최근에는 또 젠스랑이 나와서 블랙의 신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고열 리스크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유리기판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자, 그 얘기가 미국 내에서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이 발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면 여름에 고성능 컴퓨터를 방에서 쓰거나 또는 이제 사무실에서 조금 작은 사무실 쓰게 되면 이 컴퓨터에 대한 발열을 느낄 수 있어요. 에어컨을 켜도 별로 안 시원해질 정도로 뜨끈한 공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성능이 높아질수록 발열이 그만큼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고성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리기판이라는 것은 새로운 혁신적인 대안이 된다라고 지금 시장은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유리기판이 뭐냐면, 자, 여기도 이제 TSMC 관련돼서 나오죠. 올 1월에서 2월 매출 전년 대비 39%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AI 칩이 실적을 견인했고, 결국 AI 칩이 확대되면서 이런 유리기판도 필수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생산을 해야 되고 그것을 빠르게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들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을 보면 이건 이제 일반적인 제품에 대한 부분, 요걸 이제 유리기판 쪽으로 하면 이렇게 이제 맨들맨들하게 이런 내용들을 많이들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앱솔릭스라고 적혀 있어요. 앱솔릭스. 이 앱솔릭스가 SKC의 자회사, 미국에 있는 자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현재 유리기판에 대한 부분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고,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요것도 이제 맨들맨들하다 그죠? 요거는 어디? 바로 인텔의 시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리기판에 대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왜 유리기판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느냐, 앞으로 계속 이 시장이 정말 확대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 좋길래 이런 얘기를 하느냐. 다들 이렇게 맨들맨들한 걸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 기판에 대한 역할을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인보드라는 게 있어요. 메인보드. 이제 붙어 있는 메인보드가 있죠.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의 컴퓨터 부품들을 연결해서 쓰게 되는 건데,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이제 칩이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칩이나 이런 칩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칩에 있는 기판, 이런 기판을 우리가 이제 PCB 기판, 뭐 FPC 기판, 이렇게 기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기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판 위에 이제 납땜을 이렇게 해가지고 칩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칩이 하나 달려 있는 것도 있고, 여기 2개, 3개,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HBM이 되는 거죠? 적층해서 올린다. 그죠? 그러면 이런 과정이 되는데, 요런 이제 기판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메인보드가 있고, 칩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2개가 붙으면, 둘 다 얘들은 화끈한 애들이에요. 메인보드도 막 열을 내고 있고, 왜? 성능을 내야 되니까. 칩도 이제 성능을 내야 되니까 얘도 막 열을 냅니다. 그러니까 열 내는 두 가지가 붙으면 나중에 뒤틀리거나 변형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이 이제 기판 위에 얹히는 거예요. 기판 위에. 그럼 얘는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자, 너희 둘이 곧장 손잡지 말고, 다이렉트로 붙어 있지 말고 나를 통해서 손잡자. 나를 통해서. 그래서 한 손은 메인보드, 한 손은 칩, 이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애들이 당연히 얘가 성능이 좋아지고 얘가 성능이 좋아지면 얘도 같이 뜨거워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발열에 대한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얘가 매끈하면 매끈할수록, 매끈하면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고, 그리고 표면 자체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군더더기가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많은 칩들을 위에 크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보면 이제 기판 위에 여러 가지 이제 회로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위에 올릴 수 있는 우리가 이 건폐율 자체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자체를 더욱더 늘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대한 장점이 있는데 우리가 일단 유리기판에 대한 장점이라고 보면 일단 매끈매끈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기가 쉬워진다. 그리고 많은 메모리 칩들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 열전도율이 낮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 자체가 바로 유리기판을 써야 되는 이유라는 거고 그래서 젠순왕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에서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가 확대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우리가 이 시장에서 테마가 움직이는 달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테마가 움직이는 달 안에서 현재는 AI 시장이 여전히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리기판 관련된 혁신 기술 이슈는 좀 더 강하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강하게 시장에서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대표적인 기업들로 우선 이제 SKC와 삼성전기가 가장 대표적인 대형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추세적으로 움직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거기 안에서 우리가 현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특허권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면, 우선 이제 필옵틱스라는 기업이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필옵틱스가 왜 이슈가 되냐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레이저를 이용한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반도체 포토 공정 관련된 이슈가 가장 먼저 있었습니다. 이 키워드가 있는 기업입니다. 이 포토 공정은 이제 우리가 EUV 극자외선 장비라고 해서 엄청 얇은 회로도를 그릴 수 있는, 엄청 얇은 이런 회로도를 그릴 수 있는 부츠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는 우리가 뭐 ASML이라든지 뭐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디스플레이 포토 공정의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국내에서 이제 레이저 관련해서 이런 얇은 회로도를 그릴 수 있는 기법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이제 필옵틱스고 이걸 국산화 가능하다라는 얘기로 과거에는 이슈가 많이 되었던 기업입니다.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 필옵틱스가 레이저를 통해 가지고 유리기판에도 그런 회로도 그릴 수 있고 구멍도 뚫을 수 있겠네. 그게 TGV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필옵틱스가 현재는 가장 직접적인 유리기판 관련주로 언급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왜냐하면 반드시 이제 유리기판 위에 회로도를 그려야 되니까 그걸 그리려면 이 기업이 레이저 공법을 통해서 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캠트로닉스라는 기업은 이 기업은 원래는 자율주행이라든지 또는 반도체 안에서는 이제 시각 세정, 그 디스플레이 반도체 관련 시각 세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시각은 뭡니까? 이제 깎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고 세정은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깎아내고 씻어내고 깨끗하게 표면을 맨들맨들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기술이 우리가 유리기판에도 적용이 가능해. 그 얘기를 한 기업이 이제 캠트로닉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YC캠이라는 기업은 이런 유리기판 자체에서 그냥 못 그리니까 그 위에 이제 반도체도 산화공정이라고 해서 반도체 위에 산화막을 씌워서 거기에 포토 공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유리기판도 그냥 생유리에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코팅을 해서 기판을 활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코팅을 잘하는 기업, 그 기업이 이제 YC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FNS테크 제가 설명을 할까 말까 고민했던 게, 이 기업은 이제 시가총액이 크지 않아요.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1,000억 원 미만입니다. 조금 작은 기업인데, 대신에 이제 이 기업은 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기업이에요. 과거에 유리기판 시각 공정에 대한 원천 기술 특허를 삼성 디스플레이와 FNS테크가 함께 공동 특허를 출원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가총액이 1000억이 넘으면 그때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좀 떴던 기업이 이제 JNTC라는 기업인데, JNTC라는 기업은 똑같이 TGV, 아까 봤던 거다, 그죠? 여기 TGV 유리기판을 시제품으로 출시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시제품을 출시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한번 강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앞으로의 움직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최근에 가장 핫한 이제 피로픽스부터 한번 같이 보면요. 피로픽스가 많이 올랐어요. 그죠? 과거에 이제 우리가 2024년도 4월 달에 오를 때도 유리기판 이슈가 함께 붙어 있던 구간들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그 하단에 대한 자리 자체를 돌파를 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가 보면 그때 24,000, 25,000원이었거든요. 그 자리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만에 지금 53,000까지 갔으니까 100%가 지금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조금 주고 금방 또 다시 반등을 좀 붙이는 양상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한 달에 100%가 올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한번 시세가 폭발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또다시 한 번 더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 죽지 않았어. 우리 아직 힘 있다. 우리 관심 있게 봐야 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지금은 힘들이지 않고 고점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은 앞에서 이 고점에서 이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다 팔고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되돌림 파동이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 51,000원, 52,000원 밴드까지 한번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대신에 요거를 이제 돌파할지 여부는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돌파한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부분의 돌파에 대한 여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또 지금 현재는 신고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자리입니다. 다만 이제 월봉에서 보면 윗꼬리가 상당히 길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윗꼬리가 긴 자리는 저항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거니까 그만큼 더 큰 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거기 51,000원대 가격대 부근에서는 한번 맞고 빠질 수 있는 우려감도 존재한다라는 거고, 시장의 분위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뭐 자율주행이나 시각공정이나 이런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이슈들이 많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유리기판 이렇게만 볼 필요도 없고, 자율주행 이슈가 나왔을 때도 또 들썩들썩거리는 종목이기도 해요. 최근에는 유리기판과 엮여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과정들인데, 우리가 이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이 기업력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움직였던 것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현재 유리기판 이슈가 좀 더 확대가 된다면 분위기상 강하게 치고 넘어갈 수 있겠죠. 우리가 이 거래를 보면 앞서서 2024년도에 피로픽스가 움직일 때, 그때 유리기판주들이 같이 움직일 때 한번 강하게 올랐었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한번 찍고 다시 넘어오는 거예요. 이미 피로픽스는 2배가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캠트로닉스는 이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피로픽스가 강한 종목이지만 신고가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고, 대신에 캠트로닉스는 이제 올라오는 자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상당한 지지를 밟고 올라왔다. 저는 오히려 추세적으로는 캠트로닉스가 좀 더 강한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고점이었던 자리를 한번 돌파를 시도하는 움직임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고, 자, YC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YC캠도 보면 앞에 윗꼬리가 길게 달려 있는데 이게 다 2024년도. 지금은 이 동종업종이 같이 움직일 때는 뭔가 이제 테마가 형성돼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YC캠도 앞에서 2024년도 5월달, 4월달에 한번 강하게 오르고, 요 모양을 잘 보시면, 자, 우리가 한번 꼭지를 치고 한 번, 두 번, 자, 그리고 세 번 찍고 주가 빠졌어요. 그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헤드앤숄더가 나왔습니다. 헤드앤숄더가 나왔고, 지금 바닥에서도 보면, 자, 한 번, 두 번,
자, 3번 찍고 올라오는 바닥은 이제 드러났다고 보는 게 맞죠. 바닥은.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이렇게 헤드앤숄더가 나오고 이제 주가가 빠졌으니까 지금 얘는 이 위에 자리는 이는 26,000원, 25,000원, 500원, 26,000원 자리는 엄청난 저항인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첩첩산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뚫기가 상당히 힘든 자리들일 것이다. 그럼 이런 자리 위로는 계속 윗꼬리가 달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최근에도 윗꼬리가 계속 들어오는 것도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럼 오히려 이제 이런 YC캠 같은 기업들의 매수 타이밍을 잡으려면 28,000원을 이제 돌파하고 넘어가는 걸 확인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항이 강하다는 것은 결국 돌파가 되고 난 다음에는 지지가 강하다라고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28,000원가 돌파가 나온다는 거는 이제 우리는 이제 28,000원을 시점으로 더 강하게 올라갈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FNX 테크는 지금 보면 이제 시가총액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한번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트는 상당히 좋은 차트입니다. 이제 바닥을 다지고 넘어갈 수 있는 차트고 꾸준히 이제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세가 한번 나면 또 폭발적으로 날 수 있으니까 체크는 꼭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JNTC. 자, 이런 기업도 보면 앞에서 한번 2024년도의 그림 자체를 한번 만들다가 그 이후로 지금 주가는 빠지고 여기 되돌림판은 올라왔다 지금 다시 한번 더 주가는 이제 빠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인데, 자, 요 기업도 보면 지금 현재는 이제 거래가 모두 다 빠져나갔다 보기는 힘들죠. 지금 보면 앞에서 뭐 계단식으로 한번 치고 빠지고 다시 치고 조정이 들어오고, 자,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올려서 맞고 이제 빠지는 그림이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결국 이런 26,000원이 나는 지금 저항에 잡혀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주가를 올려왔던 지지권역이 어디냐?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지지권역을 본다면 이제 16,000원 밴드가 되겠죠. 그러면 현재 이 종목은 16,000원에서 26,000원까지에 대한 작은 박스를 이루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16,000원 밴드 밑에서는 저가 매수가 붙을 수 있는, 다시 매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여기에 앞에 2024년도에 나왔던 거래량 대비해서 현재는 거래가 현저하게 줄어 있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던 이 거래량들이 빠져나간 것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재되어 있다. 대신에 이거는 매집이 그만큼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개인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바닥에서의 움직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그게 16,000원 밴드 전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유리기판 주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셨는데, 3월은 이런 테마성 움직임이 강한 종목군들이 많이 시장에서 이슈가 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우리가 대형주 SKC나 삼성전기도 물론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 거기에 우리가 이런 개별주들도 함께 좀 보시면서 시장의 종목별 양상에 좀 더 대응을 하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사실 이거였어요. 하나오션 국내 최초 미국 함정에 대한 MRO를 성료적으로 했다. 자, 거기 K해양 방산에 대한 세역사를 썼다 라는 부분이었는데, 그렇지만 하나오션이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HD 현대그룹도 많이 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유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또는 파이브프로 이런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나타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것이, 그런 방산주가 이 이슈로 인해 가지고 오른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봤고, 그럼 어떤 이슈가 있냐? 결국에는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유럽 방위비를 증액한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유럽 집행위원장도 뭐 8천억 가까운 부분에 대해서 재무장에 투입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왔던 과정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런 방위비 증액에 대한 이슈가 오늘까지도 좀 더 기대감으로 이어지는 양상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시장에서 조금 이슈가 됐던 종목 중에 한 개가 파이버 프로라는 기업이 오늘 시장에서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파이버 프로라는 기업과 연관되는 검색어가 바로 이제 천궁이라는 국내 미사일입니다. 그럼 그 국내 미사일 관련된 기업이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보면 이제 천궁에 대한 부분에서도 지금 시장에 조금 이슈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과거 이제 천궁에 대한 부분의 수출에 대한 부분 기사를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까 뭐 이라크의 수출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에 대한 부분에서 3주 전에 천궁 수주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궁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슈가 좀 더 확대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이 국가별에 대한 부분에 갈등이 좀 증폭되고 있고, 특히 이제 유럽이 재무장 이슈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도 그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근데 이제 유럽이 재무장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어떤 관계가 되느냐라는 건데, 자, 일단은 이제 그 국내 방산 트렌드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과거에는 보면 우리가 동남아 쪽에 수출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동남아에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납품을 했는데 인도네시아가 돈 안 줬다, 돈 못 받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만큼 동남아 쪽에 우리나라 무기를 많이 수출을 해 왔는데요. 최근 들어서 여기 트렌드가 조금 바뀝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그 이후부터 사실 이만큼의 단기간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해낼 수 있는 나라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금방금방 뭔가를 만들어내는, 수주도 우리 여기에 전차 한 개 보내주세요. 6개월, 7개월만 한 개 뚝딱 보내는 그 정도 수준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런 소모전이 이루어지는 곳이 유럽이고, 그런 유럽 쪽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비중도 크게 늘어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국방부 유튜브를 보면서 요건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가면 좋겠다 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 봤던 거였고, 우리가 또 추가로 좀 보면 예전에 이제 무기 수출 시장인데 국가별 점유율을 한번 따져보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이 거의 뭐 절반 정도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뭐 프랑스, 러시아 이런 순인데, 자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중국, 독일까지는 그래도 5% 이상이니까 뭐 조금 된다고 치고 점유율이, 대신 나머지는 어때요? 잔잔바리들이거든요. 이런 잔잔바리들에서 점유율이 1%만 높아져도 갑자기 순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과거에는 러시아가 한 3위권 정도 됐는데 지금은 러시아에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러시아가 계속 수출을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무기를 수출을 못하고 본인들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러시아는 수출이 마이너스 53%까지 줄어버려요. 대신에 우리가 지금 현재 그거를 누가 치고 들어가느냐 하면 우리나라와 그리고 현재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점유율 자체가 상승을 하게 되고, 거기 이탈리아, 프랑스,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당연하죠. 유럽에서 빠르게 무기를 수입할 수 있으니까 이쪽이 먼저 수출 물량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과정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 한국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방산 국가 탑5 안에도 들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방산주들을 좀 찾아보다 보면 워낙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이슈들이 지금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2024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거죠. 사실 우리가 작년에 법안도 통과가 됐던 부분도 존재를 하고요. 그게 올해까지도 좋은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면서 기간의 러브콜을 꾸준하게 받고 있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방산주들은 과거에는 이제 실적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는 실적까지도 상당히 좋게 발표가 되면서
지금 거기에 따른 이제 재평가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인데, 우리가 그래도 이 방산주들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나는 좀 방산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지고 있고, 어떤 걸 좀 살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제 트렌드를 우리가 좀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트렌드를 한번 같이 보면, 두 가지 트렌드가 있는데요. 하나가, 국산화율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 우리가 보면 완제품당 주요 구성품에 대한 국산화율을 보시면 화력 같은 경우에는 75% 이상이 현재 국산화율에 다달랐고, 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지금 현재 유도미사일, 뭐 통신전자, 기동 이런 것들도 보면 국산화율이 최근 들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구간들이고요. 뭐 광학, 화생방, 기타 부분도 지금 다시 한번 국산화율이 많이 올랐는데, 유독 많이 처져 있는 쪽이 바로 함정과 항공 쪽이 국산화율이 조금 낮게 잡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느냐? 함정과 항공 부분에 대한 국산화율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이쪽에 대해서 좀 더 투자가 이루어졌었어요.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지금 현재는 성과를 내기 위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또 한 가지에 대한 트렌드는 뭐냐 하면, 자, 바로 무인화라는 트렌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전차 또는 뭐, 지금 잠수함, 이런 것들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무인화에 대한 트렌드가 상당히 높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현역 입대에 대한 부분들이, 입영 부분들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죠. 이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글로벌 드론 시장과 군용 드론에 대한 시장을 보면 지금 상당한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대부분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보더라도 이 드론에 대한 활용도가 대단히 높아져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전쟁도 이 드론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승기가 왔다 갔다 할 정도,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다 드론을 이용해서 사살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우주항공 및 드론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2월 달에 했던 종목이 한국항공우주와 세트레가이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있고, 또 좀 이따 한번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또 숨겨져 있는 또 이런 방산주들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관에 대한 수급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ETF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될 수 있는데, 현재 한국에 출시되어 있는 방산 ETF가 총 3가지입니다. 자, 그 3가지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 바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LRG넥스원, 하나시스템, 풍산까지가 우리가 3번 다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LRG넥스원, 풍산을 독수리 오형제라고 하죠. 자, 독수리 오형제에서 비밀무기 하나시스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현대로템에서 전차를 납품하면 그 전차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이 하나시스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대로템이 상승하고 난 다음에 하나시스템에 따라서 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요. 자, 그럼 이제 풍산은 우리가 이제 탄약, 뭐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2번 들어가 있는 기업이 하나오션, 그리고 세트레가이, 인텔리안테크. 자, 이렇게 반드시 알고 가셔야겠죠.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산주, 이러면 이제 고인물 삼총사가 있어요. 주식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방산주 이러면 뭐예요? 먼저 빅텍, 퍼스텍, 자, 스페코죠. 우리가 이제 잡주 삼형제 이렇게 표현도 많이 했었는데, 옛날에는 뭐 북한이 미사일 샀다 이런 무조건 세 종목이 먼저 끓입니다. 근데 이제는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요. 그만큼 우량주에 대한 움직임이 더 많이 가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 퍼스텍은 조금 봐야 됩니다. 자, 퍼스텍 차트부터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 우량주로 한번 같이 넘어가 볼게요. 자, 이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론,
항공 분야에 대한 이슈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항상 나오게 되는 과정들인데, 자, 우리가 지금 보면, 앞에서 이제 윗꼬리가 많이 달려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끊어먹는 물량들이 많다. 단타 물량들이 많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의미 있는 자리,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125월선이라는 것은 10년간의 평균 주가거든요. 그런 10년간의 평균 주가에 대한 부분 자체를 돌파를 해서 넘어가는 자리가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쉽게 빠지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트렌드 자체가 우주항공 드론 관련된 이슈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시점. 자, 우리가 오늘 한국항공우주도 지금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좀 보여줬고, 이 각도만 보면 이제 3일선 타고 가는 급등 차트입니다. 자, 2월달부터 지금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그죠? 2월달 봐요.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이 한국항공우주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트레가이. 자, 세트레가이도 지금 보면 신고가를 앞에서 3월 10일 가고 난 다음에 지금 조정이 나오는데, 지금 주봉과 월봉을 보면 현재 신고가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시세가 쉽게 죽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금 우주항공 드론 관련된 대형주들이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나머지 따라올 수 있는 개별주들도 함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다. 그게 우주항공 이슈는 결국 또 미국 내에서 또 스페이스X와도 또 엮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니까 우리가 스페이스X 관련주도 함께 보시는 게 좋아요. 탱커 에어로스페이스나 또는 HVM 이런 기업들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지금 주가는 조금 빠져있는 단계지만 탱커는 지금 바닥을 한번 찍고 돌아서는 거고, HVM은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르다가 조금 빠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또 바닥을 좀 다지는 양상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세가 쉽게 죽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한번 더 체크를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이 최근 들어서 이제 현대로템 이런 것들이 한 번 더 신고가를 좀 가는 모습들인데, 자, 현대로템이 급등은 나오긴 했지만 지금부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이 3월 중순 이후부터는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먼저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기관에 대한 매수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하단에 보면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들어와서 지금 올라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우리가 지금부터는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는 종목군들은 트레이딩으로는 접근할 수 있지만 이걸 여기서 내가 여기서 들어가서 2배 먹어야지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할 수 있는데, 대신에 이런 것들은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너무 큰 금액으로 지금은 들어갈 때는 아니다. 지금 자리 사서 내가 1년 뒤에 2배 그렇게는 어렵다.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좀 하는 전략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RG 넥스원. 자, LRG 넥스원은 오히려 조금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가적인 부분 자체에서 한번 신고가를 한번 시도하다가 잘 안 뚫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주가는 조금 빠지는 양상들인데요. 오히려 이제 뭐 주가를 한번 잡아본다면 한 26만원 전후에 대한 가격대, 그런 가격대로 한번 시도해보자. 오히려 저는 이제 보면 이제 풍산이 보면 이제 탄약 관련된 이슈가 항상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구리 가격이 올랐다라고 얘기 나오면 구리 가격 관련주 뭐 이구산업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많이 들썩들썩거리지만 이 풍산도 항상 들썩거리는 종목 중에 한 개입니다. 과거에 태국 국왕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때도 이제 풍산이 한번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태국은 이제 동전을 바꾼다고 하죠. 국왕이 바뀌면. 그렇다 보니까 또 구리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던 적도 있었고, 그건 여담인 거고요. 이제 풍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방산주로서에 대한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기업인데, 대신에 이런 기업은 좀 빠른 기업은 아닙니다. 천천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니까 저는 지금 자리에 잡힌다면 이 기업이 지금 수급으로 봤을 때는 정고점이었던 요 정도 75,000원, 8만원 자리까지는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대한 부분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우리가 뭐 이런 전술 장비 시스템을 좀 구축할 수 있는 기업들이 하나시스템,
이런 것들도 존재를 하지만 우리가 조금은 개별주들 안에서 이제 휴니드 같은 작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과거 이제 테마 움직임을 조금 보일 수 있는 기업들이고, 뭐 우리가 탄두 관련해 가지고는 예전에 이제 한일단조가 과거에 한번 또 들썩거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단순 테마에 대한 부분으로 함께 좀 볼 수 있는 기업들 정도만 좀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방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들썩거리면 시장이 무너진다, 그렇게 많이들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산주에 대한 이미지들이 안 좋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방산주를 평가할 때 가치주 또는 수출주, 실적주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이미지가 바뀌었던 거고, 그리고 그만큼에 대한 실적이 동반되면서 올라오는 단계니까 지금 현재 신고가를 가고 있는 방산주들도 한 번만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방산 섹터 안에서도 세분화가 되면서 뭐 전차 관련주 또는 지금 보면 앞서 이제 천군 관련주 또는 이제 드론 관련주 이렇게 세부 카테고리 나눠지는 단계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방산주를 공략할 때 신고가 하는 종목군들은 조정이 나오면 그 조정이 매수에 대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나머지 개별적인 종목군들도 깜짝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단계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방산주도 우리가 한번 공부를 다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국경제TV 전문가가 한 70명 좀 넘습니다. 거기 다 합쳐가지고 저희가 항상 힌트 계좌를 운영하는데, 제가 압도적 초격차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2등이 계좌 수익률이 10%예요. 10%. 그러니까 1억이 현재 1억 1,000만이 됐대. 근데 저는 1억이 1억 4천만원. 1월부터 현재까지 40%. 근데 정말 의미 있는 게, 제가 우리 회원분들한테, 우리 가족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기업만, 제가 유튜브에서 소개해드리는 기업만으로 매수하고 매도합니다. 제가 이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도 이만큼. 그래서 저희 가족분들도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났다는 것이, 그게 저는 가장 보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빨간 주식 구독자분들과 즐겁게 주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용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내용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것을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빨간 주식 좋아요, 구독하기 감사합니다.